정말 미안한데 잠깐만 나가 계실래요? 그 말이 제게 던져진 마지막 환대였습니다. 집이 좁아서, 형편이 어려워서, 애들 눈치가 보여서. 아들은 말끝마다 이유를 붙였지만 그 어떤 이유도 저를 납득시킬 순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서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전 그날 아들의 현관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저는 올해 73, 이름은 정영자입니다. 애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제 인생의 모든 시간을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정우가 대학에 들어가던 날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뒷마당에서 혼자 울었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세월에 눈물이 났고 없는 형편의 대학 공부를 시킬 생각하니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잘 되는 게 전부였으니까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지난 겨울 눈이 유난히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장례식장 한편에 앉아 눈물을 참으며 조문객을 맞는 제 곁에서 정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저 아들이 슬픔을 감추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상객들이 떠나고 마지막으로 관을 덮는 순간에도 정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 이 아이가 예전 같지 않구나. 언제부턴가 며느리 미진이의 말에만 고개를 끄덕이고 제 말엔 건성으로 대답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고 한 말. 영자야, 이제라도 너 좀 편히 살아야지.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조용한 집안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가 저는 결국 결심했어요. 정우 집에 잠시라도 머물러 있어야겠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나니 남편 치료비를 대느라 곧 팔아야 하는 집에 혼자 남아있는 게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어요.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미진이가 나왔고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죠. 미진아, 며칠만 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우가 안에서 걸어 나왔고 잠깐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지금은 안 돼요. 우리도 애들 돌보고 회사 일도 바쁜데 어머니까지 모시긴 무리예요. 그 순간 현관문이 천천히 제 앞에서 닫혔어요.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에 그대로 내려앉았죠. 문 뒤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말이 귀에 꽂혔어요. 여보, 잘했어. 이런 건 처음부터 딱 잘라야 돼. 정우의 아파트를 나서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차갑게 굴 줄은 상상도 못했죠.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제 발끝은 자꾸만 휘청거렸어요. 잠시 앉아 쉴 곳이 필요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문득 눈앞에 작은 분식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동 한 그릇 주세요. 그렇게 따뜻한 국물 한 모금 삼키는데 눈물이 함께 목으로 넘어갔어요. 사장님은 조용히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주셨지만 그 정성조차 낯설게 느껴졌죠. 밖은 점점 어두워졌고 저는 그 좁은 가게 구석에 웅크린 채 혼잣말을 했어요. 이렇게 살게 될 줄은 몰랐어. 그때 창밖에 빨간 글씨 간판이 보였어요. 고시원 월세 30만 원부터 빈방 있음. 한참을 그 간판만 바라보다가 결국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어디든 비바람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고시원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양옆에 조그만 문들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여기가 비어 있어요. 창문도 있고 화장실도 가깝고요. 관리인 아저씨의 설명이 들리긴 했지만 마음은 온통 딴 데 가 있었죠. 문을 열자 고작 세 걸음이면 벽에 닿는 작은 방. 우리 집 화장실보다도 좁았지만 지금 제게는 그마저도 감사한 공간이었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와 보따리 하나. 평생의 짐이라기엔 너무도 소박한 이삿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에 털썩 앉았어요.
창문 밖은 벌써 어두웠고 빗소리는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이게 내 현실인가? 혼잣말이 새어나왔고 그 말 끝에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꾹 눌렀어요. 남편이 떠난 이후 이렇게까지 허무한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다면 나라도 날 지켜야지. 그렇게 저는 낯선 고시원의 천장을 올려다보며 새로이 다짐했어요. 오늘 이 방에서 처음 맞는 밤. 그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벽 너머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 가끔 울리는 전화통화 소리, 그리고 좁은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 가운데 유난히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저 라면 끓이는데 같이 드실래요? 문 밖에서 들려온 청년의 말에 잠시 멈칫했죠. 혼자 먹기 많아서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 한구석이 물컥해졌어요. 아들의 집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던 그날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울다 잠든 제가 떠올랐거든요. 고마워요. 그럼 한 젓가락만. 민준이라는 이름의 청년은 방 안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좁은 책상 위에는 라면 2그릇과 단무지 그리고 종이컵에 따른 보리차가 놓여 있었죠. 저 여기서 자취하면서 야간대 다녀요. 법학과예요. 그 말에 놀랐어요. 말투는 어리지만 눈빛은 묵직했고 말하는 태도에서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할머니,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 순간 꾹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아직은 꺼내지 못할 이야기들이니까요. 그저 조용히 웃으며 라면 한 젓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이 작은 방 안,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국물. 그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죠. 그리고 그때 저는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민준을 통해 다시 믿게 되었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을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저는 입을 열었죠. 사실은 아들이 남편이 남긴 돈을 몰래 가져갔어요. 심지어 남편이 돌아가시고 보험금 수령자 이름까지 제 허락 없이 바꿔놨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민준의 표정은 단숨에 굳어졌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어머님,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오해가 아니에요. 명백한 범죄예요. 처음엔 그런 말이 무섭게 들렸어요. 내 아들이, 내 가족이 범죄자라니. 하지만 그 말은 한편으로 제가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진실을 꺼내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은행도 갔었고 보험사도 찾아갔죠. 도장도 서명도 다 위조였어요. 말하는 내내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렀지만 민주는 한마디도 자르지 않고 다 들어줬어요. 어머님, 제가 법을 전공하고 있어요. 사문서 위조, 사기, 재산권 침해 다 해당됩니다. 처음 듣는 법률 용어들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민준의 눈빛은 단호하고 믿을만 했어요. 그냥 참으려고 했어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점점 이게 저만의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님. 맞아요. 이건 이제 어머님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고 어른으로서 더는 침묵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 말에 저는 마음속 어딘가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꼈어요. 이제는 침묵 대신 목소리를 낼 때가 되었구나. 그 밤 저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나도 더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이와 함께 동네 구청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집 소유권 등기를 확인하려는 마음이었죠. 남편이 남긴 집이라도 병원비 때문에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 받아온 등기부등본을 본 순간 제 손에서 서류가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어머님, 이 집 벌써 2달 전에 아드님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네요.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할 집이 어느새 아들 정우 명의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전 일자가 남편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민준의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혀왔어요. 그 시기 남편은 이미 병상에 누워 거의 말도 못하던 때였거든요. 이건 어머님이 서류에 서명한 기억 없으시죠? 없어요. 난 그런 서류 본 적
쓴 적도 없어요. 그럼 도장이나 서명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커요. 이건 사문서 위조에 의한 부동산 편취예요.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늦어지면 이 집이 팔릴 수도 있어요. 그제야 상황의 무게가 확 다가왔어요. 정우가 그렇게 서둘러 저를 밀어낸 이유. 이미 제 이름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민준아,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아니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이 제게는 용기였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꺼내지 못했을 목소리를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변호사를 만나는 일이었죠. 민준이의 도움으로 예약한 법률사무소는 생각보다 소박하고 조용했어요. 문을 열자 향긋한 차 향이 퍼졌고 젊은 여성 비서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김순자 어머님 맞으시죠? 변호사님 곧 모셔오겠습니다. 잠시 후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남성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전 박성재 변호사입니다. 앉으시죠.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단호했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었어요. 남편의 죽음, 아들의 외면, 그리고 은행과 보험에서 겪은 일들까지 차분히 풀어놓았죠. 말을 마쳤을 땐 제 두 손이 꽉 쥐어져 있었고 어깨는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박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오해 수준이 아닙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적어도 3가지 법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막연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가진 범죄였다는 사실이 무서우면서도 슬펐어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가처분 신청입니다. 집을 팔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는 거죠. 그 다음엔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고 필요시 민사소송으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럼 형사 고소를 꼭 해야 하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 아들을 내 손으로 고소한다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오르면서도 도무지 말이 안 나왔죠. 하지만 박 변호사의 대답은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아직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다시는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으로 미리 방어할 수 있는 절차는 꼭 필요합니다. 그 말이 깊숙한 곳에 와닿았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제 삶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란 걸 처음으로 이해했죠.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고 박 변호사님은 곧장 정우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집 소유권 이전과 보험금 수령 그리고 인출된 예금에 대해 모든 자료를 명시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전달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예상대로 정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받겠다고 이미 마음먹었으니까요. 그 다음날 고시원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봐요. 왜 이러세요? 정우였어요. 복도 끝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리고 복도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슬쩍 고개를 내밀었죠.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문 앞에 서서 잠시 귀를 기울였을 뿐이었죠. 엄마, 나야. 내가 잘못했어. 미진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잠깐 눈이 멀었어. 그 순간 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마치 어릴 적 장난치고 울던 정우의 모습과 겹쳐졌어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말이 저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엄마, 지금 이거 법으로 가면 다 망가지는 거야. 나도, 미진이도, 애들도. 우리 가족이 끝장나는 거라고. 결국 협박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문을 열고 싶던 마음도 울컥 올라오던 미련도 모두 그 자리에서 사라졌어요. 뒤에서 민준이가 다가왔어요. 정우 씨,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어머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정우는 저를 부르며 몇 번 더 애원했지만 끝내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이건 마음의 싸움이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걸요. 다음 날 오전 박미영 씨가 다시 고시원으로 찾아왔어요. 손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죠. 순자님, 변호사님께서 이 서류들 보내주셨어요.
정호 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과거 금융거래 기록과 부동산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하셨대요. 봉투 안에는 정우가 남편 병원비를 명목으로 대출받은 내역, 그리고 제가 모르는 또 다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그 계좌는 바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죠. 이건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통장이에요. 손이 떨려왔어요. 남편이 남긴 유산 말고도 정우는 제 이름을 도용해 대출을 받고 돈을 빼갔던 거였죠. 그리고 대출금은 아직 갚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일 수 있어요. 순자님, 박미영 씨의 말이 마치 얼음처럼 가슴을 눌렀어요. 하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이젠 울 시간도 아까웠어요. 그날 오후, 저는 민준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고, 우리는 본격적인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병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부터는 순자님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변호사의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처음으로 진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이제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제 삶도, 제 자존심도.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후 변호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순자님, 정우 씨 부부가 따로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각자 서로가 모든 일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더군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부부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 비난을 쏟고 있었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한테 상의드리자고 했는데도 무시했어요. 그리고 정우는 또 이렇게 말했대요. 그건 다 미진이 생각이었어요. 나는 정말 어머니를 그렇게까지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자기 손으로 어머니 통장을 비우고 서류를 조작한 사람이 이제 와서 손을 털고 있다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저 씁쓸할 뿐이었죠. 박미영 씨 말이 맞았어요.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쪽에서 틈이 생기면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밀어내기 바쁘죠. 변호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한 장의 문서를 제게 내미셨어요. 이건 가압류 신청서입니다. 이대로 제출하면 정우 씨 부부의 재산 일부를 동결할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더는 제 삶을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가압류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바로 다음 날, 정우에게 그 사실이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다시 한번 고시원 문이 두드려졌죠. 어머니, 저예요. 정우예요. 제발 잠깐만 문 좀 열어주세요. 낯익은 아들의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은 열지 않았고 대신 안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정우는 문 밖에서 한참 말이 없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집 이제 압류당하는 거예요? 그 집 팔아서 전세금 돌려주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가족끼리. 그 말에 차오르던 감정이 폭발할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가족? 이제 와서 가족이라니. 이전까지는 가족이라는 말로 모든 걸 감추고 모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 말조차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집, 내가 몰래 가져간 거잖니. 내 아버지 도장 위조해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너무 겁이 나요. 그때 복도 끝에서 민준이가 다가왔어요. 정우 씨, 지금은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조치는 변호사님 통해서 하세요. 정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쪽이 아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문고리를 더 단단히 쥐었어요. 이제 흔들릴 수는 없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지켜야 할 내 삶의 경계였으니까요. 그로부터 이틀 뒤, 이번엔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고시원 복도에 선 그녀는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를 담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발 저랑 잠깐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 말에 순간 망설였지만
민준이가 옆에서 살짝 고개를 저었어요. 들어오시죠. 복도에서 서성이는 것도 서로에게 좋지 않으니. 짧게 대답하고 방 안으로 안내했어요. 좁은 고시원 방 한쪽에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앉았고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어요. 어머님, 사실 저도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요. 그땐 그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그저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한 쇼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 우리 아이들은 나무지 없잖아요. 아이들 얼굴도 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그럴 수 있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조용히 말한 제 한마디에 며느리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결국 봉투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여기에 사과문이랑 각서, 그리고 남편이 다시는 어머님 재산에 손 떼지 않겠다는 서명도 들어있어요. 부디 경찰서에는 가지 마세요. 제발요. 그 봉투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이제 중요한 건 그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였어요.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법이니까요. 며느리가 놓고 간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어요. 사과문이라 적힌 A4 한 장, 손글씨로 써내려간 미안하다는 말들, 그리고 2장짜리 각서가 함께 들어있었죠. 각서에는 정우의 서명이 있었고 향후 어머니의 재산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조항까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전혀 편해지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글씨체. 정우가 썼다기엔 지나치게 정돈된 문장이 오히려 의심을 더하게 만들었죠. 다음 날 아침 박미영 씨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다시 찾았어요. 변호사님은 차분히 각서를 읽어 내려가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법적 효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 사과문은 감정 표현일 뿐이고 각서도 법적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어요. 공증도 없고 증인도 없으며 무엇보다 정우 씨의 자필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봉투 안에 담긴 종이들이 갑자기 쓸모없는 휴지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이건 시간을 벌기 위한 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박미영 씨도 고개를 끄덕였죠. 순자님, 그 집 사람들은 지금도 어머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절대로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어머님이 처음으로 더는 참지 않겠다고 결심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진짜 용서와 진심은 법적 책임과 진실을 마주한 후에야 가능한 거라고.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갑작스럽게 고시원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온 정우의 목소리. 엄마, 제발 이번엔 진짜야. 한 번만 이야기 좀 하자. 놀란 민준이가 먼저 문 앞에 나가 있었고 박미영 씨도 전화를 받고 급히 올라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무릎 꿇고 기다릴게요. 진짜 잘못했어요. 엄마, 날 좀 봐줘요. 문틈으로 보이는 정우의 모습은 예전의 그 당당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발등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빠 죽고 나서 나도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 근데 미진이한테 끌려다니다 보니까 내가 너무 멀리 온 거야. 그 말을 듣자 가슴 한켠이 울컥했어요. 정우는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는 속삭였어요. 지금 이 모습도 연기일 수 있어. 너 이미 2번이나 속았잖아. 박미영 씨가 조용히 제게 속삭였어요. 순자님, 지금이 고비예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판단은 냉정하게 하셔야 해요. 저는 한참 동안 정우를 바라보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정우야, 무릎 꿇지 마라. 대신 내가 진짜로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고치겠다는지 문서로 써서 와. 이번엔 내 말만으론 절대 안 믿는다. 정우의 어깨가 한 번 들썩였어요. 그 아이는 다시 한 번 알겠어요. 엄마. 라고 되뇌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수첩을 꺼내 읽었어요. 순자야,
네가 널 위해 살아야 한다. 이제는 너를 가장 먼저 생각해. 이제야 그 말이 가슴 깊이 들어왔어요. 사흘 뒤 정우는 다시 고시원을 찾았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각서와 서류들을 손에 들고 있었죠.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어딘가 결심한 듯 단단해 보였어요. 엄마, 여기요. 당신이 원하는 문서. 집 소유권, 계좌 원상복구, 보험금 관련 서류 전부 되돌릴게요. 미진이랑은 이혼 소송 중이고 나도 내 잘못 인정했어. 그 말에 박미영 씨와 민준이가 함께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순자님, 법적으로 문제없고 조건도 명확해요. 형사고소 취하와 대외비 유지 조건만 추가돼 있네요. 정우는 제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겁나요. 미진이 없으면 애들도 못 보게 될까봐.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엄마 눈 못 마주칠까봐 그게 더 힘들었어요. 그 아이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이번엔 쉽게 마음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정우야, 나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든 앞으로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야 할 몫이라고 생각해.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으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앞으로 매주 한번 밥 같이 먹어요. 아니, 어릴 적에 먹던 김치찌개 제가 끓일게요. 그렇게라도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세요. 그 순간 민준이와 박미영 씨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작은 희망의 실마리가 피어나는 듯한 공기였죠. 그날 밤 고시원 창밖으로 조용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비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마음 같았죠. 이사를 마친 날, 순자는 낡은 캐리어를 조심스럽게 끌며 작은 원룸에 들어섰어요. 전세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손에 꼭 쥔 채 그녀는 한참 동안 방 안을 둘러보았죠. 햇빛이 잘 드는 창문, 벽에 걸린 작은 시계, 그리고 민준이가 선물해준 커튼.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고요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고요함이 외롭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박미영 씨가 일하는 사무실 간판이 보였고 미용실 앞에는 할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죠. 고시원 시절보다 훨씬 나아진 환경은 아니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단단하고 따뜻했어요. 짐을 정리하며 작은 액자 속 남편 사진을 올려놨어요. 사진 속의 그는 예전과 다름없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순자는 그 앞에 앉아 조용히 인사를 건넸죠. 여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동안 마음 졸이며 준비해준 당신 덕분에 나 이렇게 다시 일어섰어요. 그날 오후 민준이가 장을 봐왔고 박미영 씨는 저녁에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어요. 셋은 좁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김치볶음밥을 나눠 먹었죠. 순자님, 이 집에서 이제 진짜 평온하게 사세요. 힘든 일은 저희가 막아드릴게요. 박미영 씨의 말에 순자는 눈시울을 붉혔지만 이번엔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이 아주 따뜻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고요한 행복이었죠. 봄이 깊어질 무렵 순자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작은 텃밭에 고추 모종을 심고 있었어요. 근처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장 텃밭이었는데 민준이 덕분에 신청할 수 있었죠. 흙을 만지며 바람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작은 그림자 2개가 울타리 너머에 서 있었죠. 정우의 아이들, 손주들이었어요. 지우야, 태우나, 어떻게? 말을 잇기도 전에 아이들이 울먹이며 달려와 순자의 품에 안겼어요. 아이들의 체온이 그 작은 팔들이 그녀의 굳은 마음을 녹여내듯 따뜻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아빠가 우리 보고 싶으면 여기 와도 된대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태훈이는 가방에서 작은 편지를 꺼내 건넸죠. 이거 아빠가 쓰신 거예요. 순자는 손을 떨며 편지를 펼쳤어요. 글씨는 정우의 것이 분명했어요. 엄마,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내가 잃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어머님이 내 곁에 있었을 때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지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아이들만큼은 엄마의 따뜻함을 잊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혹시 괜찮다면 아이들이 가끔씩이라도 엄마를 찾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편지를 덮으며 순자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의 눈에는 그리움과 망설임 그리고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할머니가 김치전 해줄까? 두 아이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고 순자의 얼굴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좁은 원룸 부엌에서 김치전 부치는 소리가 사르륵 퍼졌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반죽을 뒤집는 순자의 손놀림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진짜 요리사 같아요. 하고 웃었죠. 태훈이는 옆에서 고사리 손으로 팔을 다듬고 있었고요. 이건 고깃집에서 봤어요. 아저씨들이 이렇게 하던데요? 순자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아이들의 머리를 한 번씩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고요하게 젖어오는 눈물이 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 끝에 도착한 따뜻한 안도의 눈물이었으니까요. 식탁 위에는 김치전과 계란찜, 그리고 정성껏 차린 소박한 밥상이 놓였고 세 사람은 둥글게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여기 계속 살아요. 우리 또 와도 돼요? 지우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래, 여기가 이제 할머니 집이니까 너희들이 언제든 올 수 있어. 그날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고시원 근처 공원을 산책했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으며 작은 사진관에서 셋이 함께 사진도 찍었어요. 그 사진은 그날 밤 방 한켠에 놓인 액자에 담겨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죠. 며칠 후 순자는 민준이와 함께 작은 단독주택 근처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골목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곳. 어머님, 여긴 주인이 직접 관리하셔서 상태도 좋고 무엇보다 임대료도 저렴해요. 민준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집 앞 작은 화단엔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나 있었고 조그만 현관 옆엔 오래된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벤치에 앉은 순간 순자는 오래전 남편과 함께 햇살 아래 마당에서 나누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당신 언젠가 나 혼자 남게 되면 작은 집에서 화초 키우며 살고 싶다 했잖아. 이제야 당신 꿈 이뤄졌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민준아, 이 집 계약하자. 여기서 다시 살아볼래. 민준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로 작은 보증금과 함께 순자는 새 보금자리의 주인이 되었어요. 짐이라 해봐야 캐리어 하나뿐. 하지만 그 캐리어엔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기억,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이 담겨 있었죠. 작은 주방 창문 앞에 선 그녀는 찬물을 끓이며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 나 다시 시작할게. 당신이 준 용기와 사랑으로. 이사 온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마당의 잡초를 정리하다가 이웃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아이고,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전 맞은편 사는 박정희예요. 혼자 사시나 봐요? 네, 이름은 김순자예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넨 순자에게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럼 점심 드시고 가세요. 된장찌개 하나 끓였는데 혼자 먹긴 너무 많아서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순자의 마음속 얼음이 살짝 녹아내렸어요. 점심상을 함께하며 정희는 조곤조곤 동네 이야기들을 풀어놓았고 순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 며칠 뒤엔 동네 작은 시장에 가서 채소 몇 가지를 샀고 가게 주인은 덤으로 깻잎 한 줌을 더 쥐어주며 말했어요.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밥 잘 챙겨 드셔야 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혼자가 아니야. 세상은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더 많아. 그녀는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혀가며 새로운 마을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어요. 몇 주가 지나고 순자는 우연히 시장 작은 반찬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가게 앞에는
직원 구함 오전 시간만 일하는 종이가 붙어 있었죠. 순자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죠. 저 혹시 아직 사람 안 구하셨어요? 어머, 아주머니. 혹시 일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식당에서만 30년 넘게 했어요. 손 빠르단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가게 주인은 한참 순자를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아침 10시에 오세요. 반찬 손질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 말에 순자의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다음 날부터 순자는 정갈한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무, 당근, 고추를 다듬고 김치 재료를 썰고 손님이 오면 직접 반찬을 포장해 건넸죠. 어머, 이 나물 참 맛있네요.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아주머니. 나물이 질기지 않게 삶는 법이 있답니다. 고객의 칭찬 한마디에 순자의 눈가가 또 촉촉해졌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누군가의 밥상에 자신이 만든 음식이 올라간다는 게 참 뿌듯하고 고마웠죠. 그녀는 그렇게 다시 일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있었어요. 그날도 순자는 반찬 가게에서 미역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가게 안에는 된장국 끓는 냄새가 퍼져 있었죠.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어요. 익숙한 번호였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죠. 정우,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를 눌렀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한없이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나 한 번만 얼굴 좀 보면 안 될까? 순자의 손에 들린 칼이 살짝 흔들렸어요. 지금은 바쁘다. 나중에 다시 연락해라.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가게 사장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하루 종일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퇴근길, 시장 입구에선 겨울을 알리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순자는 어쩐지 오래된 나무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또다시 어느새 자란 미련이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아들이 왜 지금 연락을 했을까? 혹시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걸까? 돌아오는 길,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난 또 흔들리고 있어. 며칠 뒤, 순자는 박미영 씨와 함께 구청에 볼일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집 앞에 익숙한 차가 세워져 있었죠. 은색 승용차, 정우의 차였어요. 문 앞에서 기다리던 정우는 순자를 보자 급히 다가와 무릎을 꿇듯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너무 큰 실수였어.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정우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땐 너무 힘들었어. 애들 교육비에, 집 대출에, 나도 몰랐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순간 순자의 가슴 속에 오랜 시간 쌓여있던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그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단단히 다짐했죠. 정우야, 그만해. 지금 이 눈물로 지난 일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정우는 울며 말했어요.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다 돌려줄게. 집도, 돈도, 보험금도 다 돌려줄게. 대신 엄마 고소만은 취하해줘. 부탁이야. 우리 애들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떨궜어요. 너 지금도 너만 걱정하는구나. 내가 그날 내 집 앞에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넌 아직도 모르지. 박미영 씨가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어요. 순자님,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해요. 하지만 어떤 선택이든 저희는 곁에 있을게요. 순자는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시간 좀 주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날 밤 순자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좁은 방 안에 홀로 앉아 남편의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죠. 그가 남긴 글씨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아직도 이 아이가 밉지가 않아. 그런데 너무 아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용서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용서만 하다 보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님, 저 민준이에요. 괜찮으시면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겠어요? 문을 열자 민준이는 두 손에 머그컵을 들고 서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허브차를 하나 사왔어요. 오늘 같은 날엔 따뜻한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순자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도 부모님과 많이 다퉈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였다는 걸요. 순자는 가만히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그의 따뜻한 말투가 가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죠.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민준아, 나 정우를 용서하긴 할 거야. 하지만 그 용서엔 조건이 있어야겠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어머님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순자는 마침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미용실 앞 벤치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하지만 오늘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날이었어요. 정우와 단둘이 마주 앉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말을 꺼내야 하니까요. 민준이의 도움으로 정우와 약속을 잡았고 조용한 카페 구석에 두 사람만이 마주 앉았죠. 정우는 어색하게 눈을 피하며 커피를 들었다 놨다 반복하고 있었어요. 정우야.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나는 내 엄마야. 그 사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야.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죠. 내가 한 일 난 다 봤어. 그리고 이해는 해. 너도 힘들었을 거고 미진이도 아이들도. 그래서 나 고소는 하지 않기로 했어. 정우의 고개가 순간적으로 들렸지만 순자의 다음 말이 그를 멈추게 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내 이름으로 된 집, 그건 내 몫이야. 그 돈은 아빠랑 나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었어. 그건 돌려줘야 해. 정우는 입을 열었지만 엄마, 그건 또 조건을 달 생각이라면 그만둬. 이번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야. 순자의 눈빛은 단호했고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우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순자는 마지막 말을 꺼냈죠. 앞으로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 아들이 아니라 사람답게 진심으로 대하는 아들이었으면 해. 순자는 조용히 자리를 일어나며 말했다. 너의 선택에 따라 우리 사이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고 완전히 끝날 수도 있어.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다시 민준이가 기다리는 거리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길을 가기로 했으니까요. 며칠 뒤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어요. 정우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고 그건 곧 그의 선택을 의미했죠. 모든 절차는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 정우 씨와의 법적 분쟁은 없습니다. 집도 보험금도 통장도 전부 원산 복구됐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저 마음 한편이 조금 허전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 선택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내린 결정이니까요. 봄이 다가왔어요. 이사한 순자는 하루하루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고 있었죠. 창문을 열면 길 건너 행복 미용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민준이는 여전히 하루에 한 번은 들러 어머님, 저녁 뭐 드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박미영 씨는 어느 날 순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순자님, 이제는 당신이 진짜 주인공이에요. 그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당신만을 위한 시간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나 이제부터는 진짜 나를 위해 살아볼게요. 며칠 후
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는 건 새로 만든 통장과 꽃무늬로 수놓아진 손수건 하나.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나를 위한 집도 생겼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떠난 자리가 슬프기보단 고맙게 느껴져요. 당신 덕분에 나는 끝까지 내 삶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 꽃잎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여보, 나 잘 살게요. 그리고 나 이제 외롭지 않아요.